써야 될 명령어는 조회 명령어들입니다. 조회 명령인데 요 내용이 어딨냐면 여기 utility라고 하는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utility를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여기 measure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여기 조그만 아이콘으로 계산기 있죠. 요거 계산기, ID, 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이 명령어들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명령어, 여기서 골라라 그러면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에어리아, 면적.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얘 하나로 통합하셔도 돼요. 요 명령어들이 여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뭐 계산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들이 아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여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명령어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인식하셔도 돼요. 명령어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요 점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요 점의 위치, 그것도 절대좌표로. 이럴 때 쓰는 게 id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딱 찍으면 여기 이렇게 XYZ 절대좌표가 나옵니다. 네, 이걸로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거리를 측정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요. 우리 이거 했습니다. 디스턴스에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렇게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거리죠. 이게 각도고, 그 다음에 델타 x, 수평 방향의 x값, 수직 방향의 y값,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커맨드에서 보기 불편하잖아요. F2키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지금 저는 커맨드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커맨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텍스트 윈도우 누르면 F2키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F2, 그러니까 디스턴스로 거리 측정해 보고, 그 다음 F2키 눌러서 확인도 해 보시고. 자, 다시 봅니다. 여기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앵글인 XY 플랜 51도. 특별히 이상한 거 없는데요? 뭐가 이상하다 그럴까요? 소수점이요. 소수점. 거리는 소수점이 4자리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선을 그릴 때 무작위로 그렸단 말이죠. 이 폴라 트래킹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렸단 말이죠. 반드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소수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소수점이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자, 이렇게 가면 폴라 트래킹이죠. 근데 피했습니다. 이 각도는 저도 알지 못해요. 디스턴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각도가 31도라고 정확하게 딱 떨어져 나오죠. 제가 잘 그려서일까요? 아니요. 소수점 감춰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유닛이요. 유닛 단위란 뜻이죠. 자, 유닛 보시면 길이에 대한 단위, 각도에 대한 단위, 그 다음 타입. 여기 보시면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디시멀은 십진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학을 쓰든 다 십진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여기 프리시즌이라고 있죠. 얘가 소수점 자릿수예요. 근데 여기 어떤가요? 소수점 자릿수가 0으로 돼 있죠. 최소한 한 자리나 두 자리는 놔줘야 소수점 자릿수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닛.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 클럭와이즈를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돼 버립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 인설션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밀리미터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 인치로 되어 있는 분 계시나요? acad.dwt를 불러온 경우 얘가 인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설계하는 건 전부 다 밀리미터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자, 유니트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에어리아네요. 면적이요. 면적하기 전에 계산기 먼저 해보죠. 자, 커맨드에다가 CAL까지 쓰고 엔터를 치면 여기다 계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계산식 쓰면 돼요. 5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럼 15 딱 나오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많이 써요, 계산기는. 그 다음 CALC까지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계산기예요, 계산기. 요 계산기입니다. 여기서 쓰면 돼요. 5 더하기 5 곱하기 2는 15 잘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요. 여러분들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R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실행창이 뜹니다. 요렇게요. 실행창이 떠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R 누르면 여기다가 CALC 쓰고 엔터 치면 자, 이렇게 계산기 뜹니다. 윈도우 명령어하고 CAD 명령어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그리는데 골뱅이 1000, 1000입니다. 서클을 옆에다 그릴 건데요. 반지름이 500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점을 이렇게 클릭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클릭한 위치를 따라서 면적을 계산해 줍니다. 또 하나는 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클릭할 점이 있나요? 없죠?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을 계산해 줍니다. 에어리아 단축키가 AA입니다. 이거 단축키가 AA예요. 자, 에어리아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오와 오브젝트. 제가 얘기했죠? 점을 클릭합니다. 또는 원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로 그냥 한 번에 꾹 클릭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add 에어리아 면적 더하기요. 추가 면적이요. 서브트랙트는 면적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점을 클릭하거나 오브젝트를 통해서 객체를 클릭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면적을 추가해야 돼요. 그럴 때 add 에어리아로 들어가면 다시 얘네들이 또 나와요. 이 두 개가 또 나옵니다. 서브트랙트는 뭐예요? 내가 계산한 전체 면적에서 빼는 겁니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근데 마찬가지로 면적 뺄 때도 포인트 찍어서 하는 방법과 오브젝트 찍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한 번씩 찍어보죠. 자, 클릭. 자, 초록색 창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면적이에요. 그리고 다 했으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복사. 자, 밑에다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수점 지우고요. 여기도 소수점 지우고. 자, 이렇게 되네요. 면적의 단위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면적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0만
밀리미터 제곱. 파라미터는 둘레입니다. 4000mm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1m는 몇 밀리미터인가요? 1000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요 점을 찍는 이유는 점 3개거든요. 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요. 1m 제곱은 1000mm 곱하기 1000mm죠. 그럼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100만 mm 제곱은 얼마란 얘기예요? 1m 제곱이란 뜻입니다. 공 6개를 지우면 돼요. 이해되시죠? 최적은요? 최적, 부피요. 부피는 공이 9개입니다. 공 9개를 지우면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천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는 이유는 암산하기 쉬우라고. 여러분들도 천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보세요. 그러면 암산하기 쉽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에어리아. 이번에 오브젝트요. 그럼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뜹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면적 계산돼요. 자, 보시면 얘는 원의 경우. 그러면 천단위 자릿수를 찍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원둘레하고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면적 같은 경우는 약 0.7m 제곱이네요. 원둘레 같은 경우는 3.1m고요. 맞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여기다가 반지름을 넣겠습니다. 500. 아이고, 500이 너무 크구나. 반지름 100, 150, 200, 250. 근데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런 경우도 에어리아로 면적을 줄 수 있는데, 여기 클릭하고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기 아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상하게 되네요. 다시 에어리아, 자, 아크, 모양이 이상하게 들어가네요. 자, 다시 아크. 자, 아크 들어가면 여기 중심점 있고, 얘가 반대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군요. 다시 에어리아, 아크, 자, 중심점. 이번엔 또 반시계 어렵네요. 그죠? 자, 지금 선이 다 떨어져 있죠. 그죠? 조인. 조인은 어떤 명령어인가요? 결합하는 명령어죠. 자, 제가 P라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폴리선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에어리아, 여기 오브젝트 있죠. 아까 우리 원은 오브젝트로 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로 클릭. 네, 면적 계산 끝났습니다. 복잡한 도형은 굳이 아크로 바꾸고 선으로 바꾸고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으로, 폴리선으로 바꾼 다음 오브젝트 그냥 딱 찍어버리면 그냥 면적 계산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자, 얘하고
얘하고 아니다. 여기다가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려보죠. 100mm. 여기다 서클 하나 그리죠. 50mm. 여기에 얘하고 얘를 합산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합산한 면적입니다. 여지껏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씩 했죠. 근데 이제 3개입니다. 자, 에어리아. 하나만 할 때는 요 2개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3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dd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를 들어가면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오브젝트 클릭해주세요. 근데 지금 상태가 뭐예요? add 에어리아잖아요. 더하기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빼기 모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브트랙트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면적 빼기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택. 면적 하나 찾았네요. 여기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토탈 면적도 있습니다. 전면 클릭.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과 2개 합산한 토탈 면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클릭. 얘에 대한 면적과 그 다음 전체 면적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dd 모드라고 되어 있죠. 더하기 모드. 더 이상 없으니까 엔터. 그럼 여기 토탈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토탈 면적을 구해 보시죠.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20짜리 너무 작네요. 자, 50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100짜리. 제가 이렇게 원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체에서 여기서 요 2개를 뺄 겁니다. 뺄 거예요. 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묻히시면 안 돼요. 뺀다에 묻히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에어리아 그리고 서브트랙트를 누르면 망한 겁니다. 마이너스 면적 나와요. 처음부터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0에서 내가 지금 선택한 거 면적 빼고 면적 빼고 면적 빼고 그래서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가 있고 add 에어리아가 나오죠.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 마이너스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합니다. 얘로 전체 면적을 구하세요. 이렇게요. 전체 면적 나왔죠? 엔터. 그럼 명령어가 안 끝나고 이렇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브젝트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빠진 면적이 나와요. 여기도 클릭. 그러면 2개가 빠진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자, 여기다가 제가 반지름 150짜리 원을 하나 또 그렸습니다. 이 전체 면적을 구할 거예요. 전체 면적이요. 에어리아. 자, add 에어리아로 일단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전체입니다. 두 번째로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이용해서 면적을 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상식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에 대한 단위를 조금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밀리미터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자라는 단위를 쓰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한자, 두자 이렇게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자라는 단위를 조금 사용합니다. 그 이 자가 언제 유래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자를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신라 시대, 조선 시대는 이런 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측량했을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거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뼘이에요. 한 뼘. 이게 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옛날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유비관우 장비가 살던 그 시절로 가면 한자는, 즉 한 뼘은 15cm였습니다. 그게 적당해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 키가 아니잖아요. 점점 크잖아요. 점점 커집니다. 조선 시대까지는 한자가 20cm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한말 지나서 6.25 전쟁 끝나고 이제 한자가 어떻게 변했냐면 30.3cm. 한자가 30.3c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로 누가 쓰냐면 목재를 다루는 분들, 목재하고 유리를 다루시는 분들이 자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물론 목재는 피트도 써요. 인치 피트도 씁니다. 목재 쪽은.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붙박이장을 썼어요.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결혼식 할 때, 와이프랑 결혼할 때 장을 사야 했었습니다. 장롱을 사야 했었어요. 장롱을 사러 이렇게 가구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점원들이 그런 얘기해요. 12자인가요? 9자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장롱을 사러 가면 12자, 9자, 9자 반 혹은 10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쓰시는 분들이 자단위를 써요.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장 있죠. 장롱의 폭은 90c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자가 30cm죠? 세자요. 12자면 장롱이 4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9자면 장롱이 3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 크기에 따라서 장롱을 3개 넣을 건지 4개 넣을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말들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재 쪽에서는 자단위를 씁니다. 합판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베니어 합판 같은 거. 합판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두께를 얘기합니다. 9T 주세요. 12T 주세요. 그 다음에 자로 이야기합니다. 세자, 6자 주세요. 가로가 세자고 높이가 6자인 합판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목재는 자단위를 써요. 자, 이해되시죠? 자는 그냥 30cm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또 하나, 유리집에서도 자를 씁니다. 유리가 쓰는 건지.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들을 키웠어요. 근데 아기들을 키울 때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항이에요. 물고기를 자연스럽게 키워요. 그러니까 애들 정서 발달에 좋다 그래가지고 애들 한 4살, 5살 때부터 해서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요, 곤충 채집통에다가 키워요.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한 5,000원, 10,000원이면 팔거든요.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물이끼가 그렇게 많이 껴요. 물이 엄청 뿌예요. 이제 아빠들의 욕심이 생깁니다. 유리로 바꾸자. 근데요, 어항 전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반 어항. 저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 반 어항이에요. 한자 반 어항. 한자니까 30cm고 반이니까 15cm죠.
45cm 어항이에요. 45cm, 45cm, 30cm, 30cm 자반 어항이에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자반 큐빅을 샀습니다. 45cm, 45cm, 45cm. 집에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애들 이제 둘 다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어항할 일이 없어졌어요. 요즘 다시 어항을 할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다 어항을 좀 넣으면 강의장 분위기가 좀 바뀔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또 어쨌든 유리집에서도 저렇게 자반, 자 이런 단위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위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피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피트, 인치, 그죠? 1피트는 얼마일까요? 1인치는 얼마일까요? 1인치는 2.54cm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1피트는 30.48cm입니다. 근데 이거 2.54cm 곱하기 12 한 겁니다. 그게 1피트예요. 이해되시나요? 더 놀라운 거는요, 피트의 유래가 된 단어가 푸트입니다. 피트가 영어로 이렇게 쓰죠. FET 이렇게 쓰죠. 원래 FOOT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뭐예요? 발바닥이요. 발바닥 하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 똑같은 겁니다. 피트를 쓴 건지 발바닥을 쓴 건지 손바닥을 쓴 건지 그게 다른 것 뿐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인체 비례라고 하죠. 이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요, 우리가 드나드는 방문 있죠. 방문은 크기가 얼마일까요? 방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아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설계할 겁니다. 책상이 있어요. 여기 책상이 있어요. 여기 통로가 만들어져야죠. 그죠? 통로는 얼마면 되나요? 이 통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어깨폭이 얼마일까요? 600이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깨폭이 작은 사람은 한 50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깨가 넓은 사람은 60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600이면 사람이 다닐만 하겠네요. 그죠? 다닐만 하죠. 근데 마주오면 어떻게 되나요? 비켜야 되죠. 그럼 사람의 앞뒤폭 있죠. 이 앞뒤폭이 얼마냐면 30cm요. 그러면 통로를 얼마를 놔줘야 돼요? 90cm요. 900mm요. 그래야 사람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해요. 편하진 않죠. 한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방문이 그래서 900입니다. 방문이 그래서 900이에요. 그럼 높이는요? 자, 이럴 때 이제 기준이 나와요. 남자 170cm, 그리고 여자 16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170cm인 사람이 딱 펴서 팔을 올리잖아요. 팔끝 여기가 210입니다. 2100mm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문의 크기가 900에 21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누굴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수를 보고 외울 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 저 사이즈가 된 거지? 왜 저런 거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장롱은요?
요즘 붙박이장이 많다 그래도 여전히 장롱은 사야 돼요. 그죠? 자, 장롱이 이렇게 있어요. 장롱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 폭은 얼마일까요? 높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깊이는 얼마일까요? 여긴 나왔어요. 아까 제가 9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나왔어요. 2100이요.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이 폭은요? 나왔어요. 어깨폭이요. 옷걸이잖아요. 옷걸이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600으로 계산하면 돼요. 보통 550 정도 많이 줘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라는 건 별거 없어요. 설계에 대한 기준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설계할 거예요. 의자를 설계할 겁니다. 뭐 저기 공공시설물인 의자를 설계해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를 설계를 해도 좋아요. 디자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럼 적어도 의자의 치수는 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저 170cm인 사람의 무릎 높이요. 정강이 높이요. 그게 얼마냐면 450. 물론 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디자인이니까 나는 좀 안락하게 좀 푹 꺼지는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400으로 만들면 돼요. 아니야, 나는 좀 이렇게 가볍게 걸터앉는 의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왜 저기 어디지? 그런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고 긴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거는 한 700이나 800 줘버리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건 디자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강이 높이란 말이죠. 450. 그러면 이 폭은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여기까지 폭은 얼마일까요? 저게 엉덩이 면적이에요. 저게 엉덩이 면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450, 400. 이해되시나요? 나는 의자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400에 400으로 만들면 돼요. 나는 의자를 좀 안락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500에 500으로 만들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건 설계자 마음이에요. 등바지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깨 높이까지 만들고 싶어. 아니야, 나는 여기 그 어깨 쪽지까지만 할 거야. 이건 이제 설계자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뭐예요? 휴먼 스케일,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책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책상의 높이. 책상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일까요? 450에 의자가 4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허벅지 폭이 있겠죠. 허벅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여백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700이에요. 700입니다. 상판의 두께가 있어요. 상판의 두께가 보통 20에서 30짜리 많이 써요. 그래서 720에서 730이 나와요. 식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750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러면 이 폭은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이만큼.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일까요?
550 정도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설계를 여기는 550이면 돼요. 550? 네, 55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이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소 900부터 900, 그 다음에 30cm 더하니까 1200, 1500, 1800, 210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내가 설계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잘 이해하고 휴먼 스케일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해요. 자, 하나 더요. 싱크대를 설계할 겁니다. 싱크대. 싱크대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높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제 우린 이런 치수들을 다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다 외워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자, 여자 얼마? 160이라고 했죠. 허리 높이에 더하기 5cm 850이네요. 맞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저렇게 계산합니다. 허리잖아요. 작업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저 사이즈로 하면 죽어나요. 허리 아파요.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속아서 결혼했어요. 저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서로 큰애 작네 그러고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요. 저희 와이프나 저 같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 사이즈의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작나는 거죠. 너무 아파요. 왜냐면 이렇게 구부리고 해야 되잖아요.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요즘은 저게 170cm 기준으로 나오는 데들도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0cm를 기준으로 하니까 저거 한 900mm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허리가 편하죠. 저희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 설거지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사줬어요. 설거지 하지 말라고. 허리가 하도 아프니까. 설거지하고 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하지 마라. 그냥 사. 문명의 힘을 쓰자 그러고 사버렸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 폭은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폭은 얼마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이에요. 500, 550. 한 500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500. 그 다음에 여기 물막이죠? 이거 물막이 얼마예요? 100mm.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치수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실에 변기를 설계할 겁니다. 그럼 변기는 어떻게 설계하면 되나요? 일단 변기의 높이는 얼마? 그렇죠, 450. 그 다음 변기 타원이잖아요. 그죠? 폭은 얼마? 타원 그릴 때 대략 450에 한 500? 혹은 400에 450? 그렇게 설계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까지 전체 물통 높이까지 하면 한 7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세면대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세면대의 높이 허리 높이 허리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겠네요. 그죠? 싱크대랑 설계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번에 면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면적을 할 때는요 미터 제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면적은 미터 제곱을 쓰는데 이거 말고 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단위요. 그죠? 들어보셨죠? 이 평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설계자는 단위가 이런 기본 단위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3.3 미터 제곱입니다.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6자입니다.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평이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요? 한 평의 가로 세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냐면 3.3 루트 씌워버리면 돼요. 그럼 가로 세로가 나오는데 그 가로 세로가 얼마냐 그랬더니 6자 곱하기 6자였어요. 1.8m 곱하기 1.8m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질문. 한 평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요? 한 평이 얼마만한 크기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나요? 초보 설계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공간감이.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야, 예전에 그 수영장 인테리어 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 넓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넓은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실장님이 아니야, 이거 좁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해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공간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한 평이 어느 정도일까요? 요만큼이요. 요만큼.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 키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17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0이 되겠죠. 요만큼이요, 요만큼. 한 평이면 요만큼. 요게 한 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팔 쭉 뻗은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 그게 한 평이에요.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죽으면 한 평이라고. 무덤이 한 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덤이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무덤이 딱 요만큼밖에 안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현장 나가면은요 아주 되게 재밌는 단어를 씁니다. 헤베라는 단어를 쓰고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루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필요 없고 헤베 루베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생소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현장 나갔더니 저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헤베가 평방미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루베는 입방미터를 쓰더라고요. 한자입니다. 평방미, 입방미를 일본식으로 읽은 거예요. 저 일본식 한자입니다. 미터를 저 쌀미자를 써요. 쌀미자 쓴 겁니다. 헤베, 헤이베의 준말입니다. 헤이베. 그 다음에 루베는 류이베의 준말입니다. 일본식 말이에요. 건축 현장은 아직도 일본식 말이 많아요. 문맥을 가만히 들어보고서 그리고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저게 뭔 얘기야 그랬는데 문맥을 읽어보니까 저게 헤베는 평방미고 루베는 입방미더라. 여전히 어렵죠. 헤베는 면적입니다. 루베는 부피예요. 얘는 미터 제곱이고요. 얘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바닥에 타일 까시는 분들 있죠? 바닥 타일 까시는 분들, 그 다음에 벽지 하시는 분들은 다 해배단 있어요. 여기 5해배네, 여기 6해배네, 이렇게요. 해배 단위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24해배인데요. 그러면 1해배당 단가가 얼만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제곱. 일본식입니다. 루베는 부피입니다. 이거 누가 쓰냐면 레미콘에서 씁니다. 여기는 이제 타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벽지 쪽에서 쓴다면 루베는 레미콘에서 써요. 레미콘이 시멘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방통 칠 거니까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해서 내일 12루베만 보내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단어들 많아요. 방통 친다고요. 그 다음에 12루베 보내주세요. 방통이요. 난 처음에 몰랐어요. 방바닥 통미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벽을 막고 바닥을 막고 여기다가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겠죠. 이게 방통이에요. 방바닥 통미장이에요. 처음에 몰랐어요. 저게 뭐지? 방통이 뭐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 반장님한테 왔어요. 반장님, 도대체 방통이 뭐예요? 야, 그것도 모르냐? 너 설계자 그것도 몰라?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죠. 야, 그거 저 방바닥 통미장. 방바닥 통미장. 방통 친다 그래요. 방바닥 통미장이. 그러니까 시멘트를 여기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루베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예요? 12m 세제곱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는 다 루베로 얘기합니다. 저희 와이프의 작은 형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이처남이죠. 손이처남이 레미콘 회사에 다녀요. 거기 얘기하면 오늘 생산량이 뭐 2,000루베고 뭐 어디 가면은 뭐 500루베 납품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산량 자체를 루베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레미콘 있잖아요. 레미콘은 지역 단위로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역에 레미콘 회사가 있고 저쪽 지역에 레미콘 회사가 있고 서로 저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못 불러요. 여기 공사는 이 지역에 있는 레미콘 회사를 불러와야 돼요. 그게 서로 규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 있는 거 불러오면 공사 못 해요.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 CCBB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에서만 해결하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콘 회사는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조금만 더 해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단위랑 면적에 예민해야 될까요? 적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산이 뭘까요? 물량 산출이요. 뭐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 타일이 몇 장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일 타일 공사할 거야. 타일 주문하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내일 벽돌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하고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가는데요? 그걸 누가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타일 주문할 거잖아요. 타일 시공할 거잖아요. 그거 누가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해되시나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을 나누면 그게 물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물량 산출. 이건 가장 초보적인 물량 산출입니다. 시멘트의 물량 산출은 더 어려워요.
시멘트 물량 산출은 여기에다가 뭐 그 국가에서 정해준 그 숫자가 있어요. 그걸 또 곱해야 돼요. 뭐 모래의 면적도 또 곱하는, 그러니까 물량 산출이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걸 하는 게 기사의 역할입니다. 기사 자격증을, 기사 산업기사를 보면 이 물량 산출이라 적산하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저 적산 문제가 나와요. 기능사는 아예 적산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현장 나가면 물량 산출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초급적인 물량 산출 계산법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요. 중량이요. 자재의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재의 중량. 부피 곱하기 비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부피는 계산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그죠? 그럼 비중은 뭘까요? 물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비중입니다.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인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 나무도 비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종이라 그러죠. 그 예를 들어 소나무나 아니면 뭐 밤나무나 혹은 뭐 단풍나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도 얘네들 비중이 0.4에서 0.7밖에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철의 경우 철의 경우 7.8이었던가? 7.8인가? 7.6인가? 헷갈리네. 7.6. 철은 비중이 7.6입니다. 물보다 몇 배가 높은 거예요? 7배나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가라앉는 거고. 나무는 어때요? 물보다 가볍죠? 비중이 그냥 뜨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저도 저거 계산 참 많이 했어요. 그 철 같은 경우는요, 그날 단가가 달라요. 아침마다 단가, 그러니까 어제 단가하고 오늘 단가가 달라요. 그때 당시 철이 9,800원인가 그랬어요. 1kg당. 철은요 중량 단위로 나가요. 1kg당 얼마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철값이 얼마나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틀려요? 견적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 때문에 매일 아침 물어봐요. 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한 9,000 얼마 정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중량의 비중을 곱한 다음 단가를 곱하면 내가 구입할 매입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중을 곱하면 자 중량을 계산했어요. 중량을 계산하고 그럼 매입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될까요? 운송비, 또 가공비, 또 인건비, 그 다음 뭘 더하면 되죠? 회사 마진. 그러면 저거에 대한 공사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견적서는 이렇게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일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타일에 대한 자재가 있겠죠. 타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드가 들어가잖아요. 헤라도 들어가요.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비, 인건비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 마진도 필요해요. 회사 마진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나르는
이제 운송비도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견적서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견적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적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산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견적서까지 쭉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라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견적서까지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자가 제대로 된 설계자가 길러지려면 자재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자재 얼마, 뭐 어떤 자재 얼마, 이 정도 평수면 공사비 얼마 이렇게 나올 때까지가 조금 필요해요. 그게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래서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설계 쪽에서는 3년 이하 아니 3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경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취업을 나가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로지 기계만 있는 거예요. 몇 년을 버텨야 돼요? 최소 1년이요. 최하 1년. 그 다음에 버틸만 하면 3년. 근데 회사 괜찮은데 그럼 5년. 그래서 최소 직급을 달 때까지, 대리라는 직급을 달 때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견적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워야 다음 회사에 가서도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천정이 오를까요? 천장이 오를까요? 표준은 둘 다, 국어 대사전에 둘 다 옳은 걸로 나와 있는데 찾아보면 천장이 우리말입니다. 천정은 일본식 표기법입니다. 이거 일본식 표기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천정은 일본식 표기법이고 천장이 이제 우리나라식 아니 뭐 중국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장인지 순 우리말로 반자라고 부릅니다.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불러요. 석고보드 요거 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장 높이 또는 실링 높이, 뭐 천장 높이 또는 실링 높이, 실링이 CILL인가요? 그 다음에 반자 높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평균 얼마일까요? 가정집 같은 경우 평균 얼마일까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평균 2,400mm요. 이해되시나요? 최하 2,400을 써요. 최하. 그러면 창문은요? 자, 창문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천장이고 여기가 방바닥이에요. 여기 이 높이가 2,4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문은 어디다 시공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구멍 내고 여기다가 창문 넣어 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는 게 맞을까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좀 들어가겠죠. 그죠? 창문의 높이 이렇게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쭉 창문이 올라가겠죠. 그죠? 저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절반이요. 절반. 이거의 절반. 왜요? 왜 절반을 쓸까요? 사생활 보호요. 사생활 보호요. 저거보다 낮으면요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안 돼요. 물론 되게 보긴 좋아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통창이에요. 바닥부터 쭉 통창입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바깥이 다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옷 갈아입을 때요. 이거 밖에서 보이는 거 아닌가? 옷 갈아입을 때가 제일 민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이제 갈아입긴 하죠. 근데 애들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 쳐놓고 옷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거 뭐지? 그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가만히 보면 단독주택들 보면 통창 안 쓰고 이렇게 창 조그맣게 쓸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사생활 보호.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들여다봐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이 아니고 절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20, 70, 다시 옵셋 100. 여기가 정면인 겁니다. 다시 라인 적당히 선을 띄우고요. 옵셋 55mm. 자, 필렛하고 트림, 펜스로 울타리 치고요. 항상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레이즈 펜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기본 도형입니다. 여기서 관통한 겁니다.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삼각형 그려야죠. 옵셋 10mm, 옵셋 30mm.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114도인데 이 선이 이미 90도 서 있죠. 24도네요. 로테이트 24도, 마이너스 24도, 필렛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가 77mm입니다. 옵셋 77mm.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 안쪽 선이 아니고 바깥쪽 선입니다. 바깥쪽 선을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은선 빼고 그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은선을 빼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은선을 넣어 놓게 되면 여기가 은선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라인 LT 스케일 이렇게 은선 처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선은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 부분. 여기 부분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등고선입니다. 카피 이렇게 필렛 하면 이런 모습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려서 계산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등고선에 쭉 연장하면 나오는 바로 여기서 이 점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카피. 이렇게요. 그래서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바닥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인 겁니다. 여기도 필렛 처리하고요. 자, 여기 꺾어지는 점이 여기입니다. 꺾어지는 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선을 사선으로 올리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관통했기 때문에 은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은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이, 그 다음 여기 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선이 얘예요. 이 사선이 얘고요.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